인구 2,500만 수도권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탈리아 로마의 한 회의실에서 울린 이 질문이 한 여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질문을 던진 것은 한국인 교수였고 질문을 받은 것은 유럽 최고의 도시 생태학자 에밀리아 벨로치였어요.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의 노랑부리백로와 저어새가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2,000마리도 안 남은 멸종위기종들이 거대 도시 근처에서 번성한다니요. 그녀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이탈리아 군인이었습니다. 에밀리아, 그 나라는 특별해. 폐허에서 다시 일어선 나라란다.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지만 생태계까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유럽의 모든 도시가 수십 년에 걸쳐 강을 복원하는 동안 서울은 어떻게 원시자연을 지켜낸 걸까요? 한강 하구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과 그것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 그리고 한 이탈리아 학자의 감동적인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에밀리아 벨로치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나 평생 도시 생태학을 연구해왔죠. 45년 동안 살아오면서 전 세계 도시들의 강을 봤어요. 파리의 센강, 런던의 템스강, 베를린의 슈프레강까지. 유네스코 생물 다양성 자문위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회의실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로마의 한 회의실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2024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유럽 도시개발 포럼의 마지막 날이었죠. 오후 3시, 저는 막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에 대한 발표를 마쳤어요.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제가 30년간 연구한 자료들이 빼곡했습니다. 런던의 템스강 정화 프로젝트, 파리의 센강변 재개발, 베를린의 슈프레강 복원 사업까지. 회의실은 고요했어요. 50여 명의 참석자들이 제 자료를 넘겨보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도시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개발과 보전 사이의 끝없는 갈등 말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어요.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벨로치 박사님, 유럽 외에 성공 사례는 없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시아나 아메리카의 도시들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거든요. 모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 복원 프로젝트들이었어요. 대부분의 도시가 이미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느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였어요. 맨 뒤쪽에 앉아있던 동양인 교수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저도 노트북을 정리하려는데 그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눈빛이 매우 진지했어요. 벨로치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한강하구라는 곳 아시나요? 한강하구요? 한강이라면 서울을 흐르는 그 강을 말하는 건가요? 한강이면 서울의 그 강 말씀이신가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에서 차로 1시간도 안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노랑부리백로와 저어새가 서식하는 곳이에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노랑부리백로라고요? 그건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잖아요. 전 세계에 2,000마리도 안 남은 새가 서울 근처에 있다고요? 정말인가요? 교수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인구 2,500만 수도권 한복판의 말이에요. 교수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화면 속에는 거대한 갈대밭 사이로 하얀 새들이 날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배경에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게 정말 서울이라고요? 한강하구입니다. 장항습지라는 곳이에요. DMZ와 인접해 있어서 자연이 그대로 보존됐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30년간 도시 생태학을 연구하면서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도시 근교의 원시 생태계가 그대로 남아있다니. 김 교수님, 정말 궁금한데 어떻게 그런 곳이 보존될 수 있었나요? 분단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군사분계선 근처라 개발이 제한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연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이탈리아군으로 참전했었거든요. 에밀리아, 그 나라는 특별해. 폐허에서 다시 일어선 나라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혹시 이것도 그 특별한 힘의 일부일까요?
한번 직접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연구자로서 꼭 봐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검색창에 한강 하구라고 쳤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들을 보며 숨을 삼켰어요. 장항습지,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람사르 습지. 각각의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더 놀라운 정보들이 나타났어요. 특히 한 사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거대한 갈대밭 사이로 하얀 새들이 우아하게 날아가는 모습이었어요. 배경에는 현대적인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이런 대비는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멸종위기종들의 숫자였어요. 노랑부리백로뿐만 아니라 저어새, 제두루미, 큰기러기까지. 그리고 포유류로는 수달과 족제비도 서식한다고 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모든 도시는 발전과 자연 보호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런던은 템스강을 정화하는 데만 30년이 걸렸어요. 파리는 생강변 개발과 생태 보전 사이에서 아직도 갈등 중이고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2,500만 명이 살고 있는 거대 수도권에서 멸종위기종들이 번성하고 있다니.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한강 하구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겠다고.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로마에서 인천까지의 항공편을 검색했어요. 3월 20일 출발편이 있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 운명이 바뀌었어요. 한강 하구, 내가 직접 보겠어. 창밖으로는 로마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티베르강이 달빛에 반짝이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저 먼 동양의 강에 가 있었어요. 5일 후면 서울에 있겠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도시와도 다른 곳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노랑부리백로가 정말 서울 근처에서 살고 있을까요? 저어새가 정말 수도권 하늘을 날아다닐까요? 그리고 그곳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강 하구 사진을 한 번 더 봤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탐험이 될 거라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회색빛 도시, 그 사이사이로 굽이치는 푸른 강줄기가 보였어요. 로마에서 13시간을 날아온 피로도 잊을 만큼 인상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입국장에서 한 젊은 여성이 카메라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벨로치 박사님이시죠? 김지수입니다. 환경 다큐멘터리 PD예요. 김지수 PD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눈빛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오늘 첫 목적지는 장항습지예요. 차로 50분 정도 걸립니다. 공항을 나서자 서울의 공기가 저를 감쌌어요.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대도시의 매연 냄새 대신 은은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3월의 서울은 봄 기운이 살짝 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김지수 PD가 설명해 주었어요. 장항습지는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DMZ와 인접해 있어서 사람들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았거든요. DMZ요? 비무장지대 말이에요. 군사분계선 근처라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지역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연이 그대로 보존됐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외곽의 풍경이 흘러갔어요. 고속도로 양쪽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멀어질수록 녹색이 많아졌죠. 이상했어요. 유럽의 어떤 도시에서도 이런 급격한 변화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기 보이는 게 한강이에요. 김지수 PD가 가리킨 곳을 보니 넓은 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변에는 공원과 자전거 도로가 정비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조깅하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맑았어요.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깨끗한 줄도. 한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성공했거든요. 20년 전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탁했어요. 복원에 얼마나 걸렸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오래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하구로 갈수록 더 넓어지고 더 신기해집니다. 30분쯤 지나자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파트 대신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낮은 야산들 사이로 물길이 구불구불 흐르고 있었죠. 갑자기 농촌 지역에 온 것 같았어요.
여기가 정말 서울 근처인가요? 네, 서울 시내에서 정확히 47분 거리예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정말 신기했어요. 파리에서도 런던에서도 이런 급격한 변화는 없었거든요. 도시에서 자연으로의 전환이 이렇게 빠를 수 있다니. 차창 밖으로 새떼가 지나갔어요. 비자 형태로 날아가는 큰 새들이었습니다. 저게 뭔가요? 큰 기러기일 거예요. 겨울철 새죠. 이제 북쪽으로 돌아가는 시기거든요. 큰 기러기라고요? 그것도 멸종위기종 중 하나였는데 여기서는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차가 멈춘 곳은 작은 전망대였습니다. 장항습지 탐방로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출입통제구역이라는 경고문도 있었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죠. 여기서 박태윤 박사님을 만날 거예요. 이 지역 생태계 연구 30년 차 베테랑이시죠. 잠시 기다리니 한 중년 남성이 우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걸음걸이가 매우 단단했어요. 군인 출신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벨로치 박사님. 박태윤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분의 손이 거칠다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야외 연구를 해오신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매우 따뜻했어요. 먼 이탈리아에서 이곳까지 오시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망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박 박사님이 우리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풀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기가 점점 다른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어요. 물 냄새, 흙 냄새, 그리고 뭔가 생명의 냄새. 여기는 군부대 허가를 받고 들어오는 곳이에요.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죠. 그럼 생태계가 온전히 보존됐겠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단의 아픈 상처가 자연에게는 축복이 됐죠. 박 박사님의 말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오솔길은 점점 좁아졌어요. 양쪽으로 갈대가 우거져 있었습니다. 아직 새 잎이 나지 않은 갈대들이 바람에 스르륵 흔들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속삭임 같았습니다. 10분쯤 걷자 갑자기 시야가 확 트였습니다. 제 앞에 거대한 갈대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너머로 한강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이 보였습니다. 와!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이곳이 정말 서울에서 50분 거리라고요? 마치 다른 나라, 아니 다른 시대에 온 것 같았어요. 여기가 한강하구입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이죠. 박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황홀했습니다. 유럽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풍경이었어요.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다니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짠내가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바다 냄새와 강물 냄새가 함께 나는 독특한 향이었어요. 박사님, 이 광경이 얼마나 오래 유지된 건가요? 자연 상태로는 수천 년이겠죠. 하지만 현재 이 모습으로 보존된 건 한 50년 정도 됐을 거예요. 50년. 그 시간 동안 이곳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벨로치 박사님, 이제 진짜 놀라실 일이 시작될 거예요. 박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보게 될지 궁금했거든요. 하늘에서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고요한 습지에 울려 퍼지는 야생의 소리였습니다. 박 박사님이 망원경을 건네주셨습니다. 저기 갈대밭 쪽을 보세요. 천천히 움직이시고 소리 내지 마세요. 망원경을 눈에 대고 렌즈를 조절했어요. 처음엔 흔들리는 갈대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맞춰지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하얀 몸체에 검은 주걱 모양 부리를 가진 새가 보였습니다. 우아하게 물가를 거닐며 먹이를 찾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2,000마리도 안 남은 그 새가 여기 있었습니다. 저게 저 새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실제로 보니 사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생동감이 넘쳤어요. 맞아요. 저 새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이곳에서 월동하죠. 저 새는 부리를 물속에 넣고 좌우로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우아했습니다. 마치 발레 무용수가 춤추는 것 같았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을 수가. 저는 망원경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연구자로 살아오면서 이런 감격을 느낀 적이 있었나요? 그때 갈대 사이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작고 날쌘 동물이 살금살금 기어나왔습니다.
갈색 털에 하얀 배를 가진 작은 포유류였어요. 족제비네요. 박 박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도시 근처에서 족제비를 보기는 정말 어려운데 여긴 그들의 천국이에요. 족제비는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 애교스러웠어요. 잠시 우리 쪽을 보더니 재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박사님, 30년 전 이곳은 어땠나요? 군사시설만 있었죠. 철조망과 콘크리트 구조물 뿐이었어요. 박 박사님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 근처 부대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때는 새 한 마리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이 생태계는 언제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건가요? 8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손대지 않으니까 자연이 스스로 돌아온 거죠. 놀라웠어요. 자연 스스로 돌아왔다고요? 유럽에서는 엄청난 예산과 노력을 들여야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데 저는 다시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곳을 살펴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노란색이 눈에 띄었습니다. 노란 부리를 가진 새가 물가에서 서 있었어요. 백로보다 훨씬 크고 우아한 새였습니다. 노랑부리 백로. 제가 소리를 지르자 박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멸종위기 1급 보호종이죠. 노랑부리 백로는 정말 장엄했습니다. 긴 목을 S자로 구부리고 물속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작은 물고기를 낚아챘습니다. 물고기가 꿈틀거리며 부리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노랑부리 백로는 능숙하게 먹이를 삼켰습니다. 성공률이 90%가 넘어요. 자연계의 최고 어부죠.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렇게 큰 도시 근처에 멸종위기종들이 이렇게 많이. 박 박사님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벨로치 박사님, 이곳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개발을 멈췄기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그 말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유럽의 모든 도시는 이미 개발된 곳을 복원하느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템스강도, 센강도 모두 오염된 후에 정화한 거였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특별한 철학을 가지고 있나요? 박 박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특별한 철학이라기보다는 자연과 함께 살아온 경험이 많아서가 아닐까요? 경험이요? 이 나라는 산이 많고 강이 많거든요. 도시를 만들어도 자연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아요. 남겨두는 자리가 있어요. 김지수 PD가 조용히 카메라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가 촬영되고 있다는 걸 의식했어요. 지수 씨, 이런 장면들이 정말 세계에 알려져야 할까요? 물론이죠. 외국 전문가가 이곳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한강 하구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어새와 노랑부리 백로가 황금빛 물결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큰 새떼가 나타났어요. 비자 형태로 날아오는 큰 새들이었습니다. 큰 기러기예요. 북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수십 마리의 큰 기러기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날개짓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도시 안에 숨겨진 기적이에요. 박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동안 이곳을 지켜보면서 매일 기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박사님, 내일도 올 수 있을까요?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어요. 물론이죠. 내일은 더 특별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태양이 지평선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습지에는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생명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진 자연의 교향곡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지수 PD였어요. 박사님, 오늘 특별한 분을 만나실 거예요. 조세판이라는 분인데 유럽 부동산 펀드 대표세요. 부동산 펀드요? 왜 저를 만나려고 하죠? 한강 하구 개발에 관심이 있다고 하네요. 박사님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연구자로서 다양한 관점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만날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김포공항 근처라고 했는데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으니 저 멀리 한강 하구 쪽이 보였습니다. 조세파는 50대 중반의 세련된 남성이었습니다. 완벽한 정장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고 있었어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겼습니다. 벨로치 박사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제 장항습지는 어떠셨나요? 놀라웠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조셉은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각종 도면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컴퓨터로 정교하게 만든 조감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준비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한강 하구 친환경 리조트 단지죠. 도면을 보니 거대한 건물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호텔, 컨벤션 센터, 골프장, 마리나 시설까지.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모든 게 장항습지 근처에 들어간다고요? 습지에서는 충분히 떨어진 곳이에요. 생태계는 최대한 보존할 계획입니다. 조셉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어제 본 그 아름다운 습지 주변에 이런 거대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요? 당신 같은 전문가가 자문을 해주시면 개발과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유럽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나요? 그건 맞긴 하지만 네덜란드의 와덴에 국립공원도 관광과 보전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독일의 라인 강변 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조셉은 제가 유럽 사례들을 잘 알고 있다는 걸 이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이미 훼손된 곳을 복원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장항습지는 원시 상태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더 기회인 거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할 수 있잖아요. 조셉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강 하구의 항공 사진이었어요. 빨간 선으로 개발 예정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넓은 땅이 그냥 놀고 있는 게 아깝지 않나요? 적절히 개발하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하지만 노랑부리백로와 저어새는 어떻게 되나요? 충분히 공존할 수 있어요. 오히려 관리가 더 잘 될 수도 있죠. 지금은 그냥 방치되어 있잖아요. 방치요? 저는 조셉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어제 본 그 아름다운 생태계가 방치된 거라고요? 조셉 씨, 실례지만 어제 그곳에서 멸종위기종들을 직접 보셨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박사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새들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몇 명이나 올까요? 그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물론 중요하죠. 경제적 가치 말이에요. 우리가 개발하면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조셉의 본심을 알 것 같았어요. 그에게는 생태계의 가치가 오직 경제적 수치로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건 윈윈이에요. 환경도 보호하고 경제적 이익도 얻는 거죠. 하지만 개발 자체가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박사님 같은 분이 도와주시면. 김지수 PD가 옆에서 조용히 녹음기를 켰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의식했어요. 조셉 씨, 죄송하지만 전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죠?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안 들어보시고. 어제 그곳에서 본 건 개발할 대상이 아니에요. 보호해야 할 보물이었어요. 조셉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박사님,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이상주의가 아니라 상식이에요. 상식이라. 그럼 박사님이 생각하는 상식으로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건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어요.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있죠. 개발 없이는 미래가 없어요. 조셉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대화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어요. 조셉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눈빛에서 뭔가 차가운 것을 느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김지수 PD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수 씨, 저 사람이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것 같나요? 글쎄요. 솔직히 말하면 아닌 것 같아요. 돈 냄새가 너무 많이 났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어제 본 그 아름다운 습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박태윤 박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벨로치 박사님, 오늘 밤 특별한 걸 보여드릴까 합니다. 밤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랑부리 백로들이 밤에 활동하는 모습이에요. 달이 밝은 날에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조셉과의 만남 후 더욱 이곳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김지수 PD와 함께 다시 장항습지로 향했습니다. 밤 9시 습지 입구에서 박 박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손에는 적외선 랜턴과 야간 관측 장비들을 들고 계셨습니다. 밤의 한강하고는 낮과 완전히 달라요. 조용히 따라오세요. 밤의 한강하고는 정말 신비로웠어요. 달빛이 물결에 반사되어 은색 비단처럼 반짝였습니다. 갈대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선가 올빼미 울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소리 내지 마시고. 박 박사님이 손짓하며 우리를 한 곳에 세웠습니다. 갈대 사이 작은 공터였어요. 앞쪽으로는 물가가 보였습니다. 10분쯤 기다리니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큰 새 그림자가 물가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랑부리 백로예요. 박 박사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달빛 아래에서 노랑부리 백로의 모습은 정말 장엄했어요. 하얀 깃털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목을 길게 뻗고 물속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신화 속 생명체 같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 둘, 셋. 총 5마리의 노랑부리 백로가 모였습니다. 이건 정말 드문 광경이에요. 박 박사님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노랑부리 백로가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건 1년에 몇 번 없어요. 백로들은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먹이 활동을 했어요. 달빛 아래에서 그들의 움직임은 정말 우아했습니다. 마치 조용한 발레 공연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한 마리가 울음소리를 냈어요. 낮게 울리는 뭔가 애절한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백로들도 하나둘 울음소리로 응답했어요. 저들이 대화하는 건가요? 그럴 거예요.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영역을 조정하는 거죠. 백로들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밤 습지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런 원시적인 생명의 소리를 언제 들어봤을까요? 김지수 PD가 조용히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플래시 없이 달빛만으로요. 이 장면이 제대로 나올까요? 최신 장비라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소리가 더 중요해요. 정말 그랬어요. 노랑부리 백로들의 울음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내는 순수한 선율이었어요. 30분 정도 지나자 백로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끝인가요? 아니에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박 박사님의 말대로였어요. 백로들이 사라지자 이번에는 다른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족제비 가족이 물가로 내려왔어요. 어미와 새끼 2마리였습니다. 새끼들이 어미를 따라 조심스럽게 물을 마시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도시 근처에서 족제비 가족을 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왜 이곳에만 살고 있는 거죠?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먹이가 풍부해요. 물고기도 많고 설치류도 많고. 족제비 가족은 15분 정도 머물다가 갈대숲으로 사라졌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고라니가 나타났습니다. 고라니까지. 큰 고라니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물가에 나타났어요. 주변을 경계하며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달빛에 비친 고라니의 모습은 정말 신비로웠어요. 이곳이 정말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가요? 믿어지지 않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박 박사님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이 조금만 물러서면 자연은 이렇게 돌아와요. 고라니가 사라지고 나자 습지는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수많은 생명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물속에서 뛰는 물고기 소리, 갈대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올빼미 울음소리. 박사님, 조세판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물어봤어요. 박 박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 사람을 만나셨군요. 네. 오늘 만났는데
이곳을 개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몇 년 전부터 이곳을 노리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정치인들에게 로비하고. 정말인가요?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돈의 힘은 강하거든요. 박 박사님의 목소리에서 깊은 걱정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런 곳을 개발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 사람들에게는 말이 되죠. 돈이 되니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습지의 고요함 속에서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벨로치 박사님. 박 박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당신 같은 분이 이곳의 가치를 알아주시니 감사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그 순간 저는 다짐했어요. 이곳의 이야기를 반드시 세계에 알리겠다고. 노랑부리백로들의 노래가 계속 들릴 수 있도록. 다음 날 아침 김지수 PD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박사님, 큰일 났어요. 조세판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호텔 로비에서 만난 김지수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조세판의 실체를 알아냈어요. 그 사람이 말한 친환경 리조트는 거짓말이에요. 김지수가 파일을 펼쳐 보여주었어요. 각종 서류와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조세판이 중국과 유럽에서 진행한 개발 프로젝트들이에요. 모두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했어요. 사진들을 보니 끔찍했어요. 원래는 아름다운 호수였을 곳이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습지였던 곳은 골프장과 쇼핑몰로 바뀌어 있었고요.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고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김지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강 하구의 상세한 지도였는데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조세판이 실제로 매입하려는 토지들이에요. 어제 보신 친환경 리조트 계획보다 훨씬 큰 규모예요. 지도를 자세히 보니 놀라웠어요. 장항습지의 절반 이상이 빨간 선 안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습지가 거의 사라지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김지수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한강 하구 종합개발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습지 절반은 매립해서 대형 쇼핑몰과 아파트 단지를 짓고 나머지는 카지노와 리조트로 만든다는 계획이에요. 카지노요? 네.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한다는 명목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어제 조셉이 말한 친환경 개발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럼 어제 저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인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박사님 같은 전문가를 이용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려던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를 속이려 했다는 것보다 그 아름다운 습지를 파괴하려 한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났거든요. 지수 씨, 이 자료들을 어떻게 구한 거예요? 제가 환경 전문 기자로 일한 경험이 있거든요. 인맥을 동원해서 알아봤어요. 김지수의 노력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이런 걸 조사하는 게 위험하지 않나요?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조세판이었습니다. 받을까요? 김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받으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여보세요? 벨로치 박사님, 어제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혹시 오늘 시간 있으시면 현장을 같이 보러 갈까요? 현장이요? 한강 하구 개발 예정지 말이에요. 직접 보시면 제 계획을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조셉의 진짜 계획을 확인해 볼 기회였습니다. 좋아요. 언제 만날까요? 1시간 후에 장항습지 입구에서 만나요. 제가 차로 모시겠어요. 통화가 끝나고 김지수에게 말했어요. 현장에 가자고 하네요.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당신도 같이 가죠. 그리고 이 자료들을 가져가서 직접 추궁해봐요. 1시간 후 장항습지 입구에서 조셉을 만났습니다. 고급 SUV를 타고 와 있었어요. 박사님, 오늘은 제 진짜 계획을 보여드리겠어요. 차 안에서 조셉은 더 큰 지도를 펼쳤습니다. 어제 본 것보다 훨씬 상세한 개발 계획이었어요. 여기에 메가 리조트를 짓고 저기에는 국제 컨벤션 센터를, 그리고 여기에는. 조셉 씨, 잠깐만요. 저는 김지수가 준 자료를 꺼냈어요.
이게 당신의 진짜 계획 아닌가요? 조셉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걸 어떻게 구하셨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카지노와 대형 쇼핑몰을 지으려는 거 맞죠? 박사님, 비즈니스에서는 여러 옵션을 고려해야 해요. 그럼 어제 저에게 한 말은 거짓말인 거네요. 조셉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박사님,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수백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생태계를 파괴해도 된다는 건가요? 생태계? 그 새 몇 마리 때문에 지역 발전을 포기하라고요? 조셉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친환경적인 모습은 모두 연기였던 거죠. 조셉 씨, 당신은 이곳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진짜 가치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말씀이시죠? 그런 건 사치예요.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조셉과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차에서 내리며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계획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조셉이 차창을 내리고 말했어요. 박사님, 세상은 생각보다 현실적이에요. 곧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의 차가 사라지고 나서 김지수가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저는 장항습지를 바라보았어요. 저 아름다운 곳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싸워야죠. 이 아름다운 곳을 지켜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조셉의 계획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 아름다운 장항습지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이는 모습을 상상하니 끔찍했어요. 새벽 5시, 저는 일어나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써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하지만 단순한 보고서로는 부족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의 가치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환경포럼에서 발표를 요청하기로 했어요. 오전 9시, 김지수 PD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수 씨, 제가 화상으로 국제 발표를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발표요? 한강하구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발표예요. 전 세계 환경 전문가들에게 알려야 해요. 김지수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촬영 장비를 준비할게요. 오후 2시 유네스코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50명의 환경 전문가들이 참여했어요. 저는 장항습지가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료 연구자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의 한강하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뒤로 김지수가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긴급 발표를 요청한 이유는 인류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 위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는 제가 촬영한 한강하구의 영상들이 나타났어요. 노랑부리 백로가 우아하게 날아가는 모습, 저어새들이 먹이를 찾는 모습, 족제비 가족이 물을 마시는 모습. 이곳은 인구 2,500만의 거대 수도권에서 단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원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참가자들의 표정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어요. 채팅창에는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가요? 노랑부리 백로가 정말 그곳에 살고 있나요? 어떻게 그런 보존이 가능했나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한강하구의 특별함, DMZ와의 연관성,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이곳은 도시 생태학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개발 후 복원이 아닌 처음부터 자연과 공존하는 모델이에요. 발표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조셉의 개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소중한 유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화면에 조셉의 개발 계획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습지가 사라지고 거대한 건물들이 들어서는 모습을. 참가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이건 범죄예요. 막아야 합니다. 유네스코가 나서야 해요. 동료 여러분, 저는 제안합니다. 한강하구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화면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한스 밀러 박사가 먼저 발언했어요. 벨로치 박사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사례는 전 세계에서 찾기 어려워요. 프랑스의 마리 듀퐁 박사도 동조했어요. 도시 근교의 원시 생태계로는 가장 완벽한 형태입니다. 반드시 보존되어야 해요. 하나씩 동의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결국 50명 중 48명이 한강하구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지지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박태윤 박사님이 오셨어요. 박사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때 김지수가 흥미로운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박사님, 조세판이 움직이고 있어요.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개발 계획을 공식 발표한다고 해요. 그럼 우리도 맞대응해야겠네요. 어떻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한국 언론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요. 전 세계 환경 전문가들의 지지 선언문을 발표하겠어요. 박 박사님의 눈이 빛났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다음 날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3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말했어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도시생태학자 에밀리아 벨로치입니다. 어제 전 세계 환경 전문가 48명과 함께 한강 하구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자들이 놀라며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한강 하구는 단순한 습지가 아닙니다. 인류가 자연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하지만 지역 발전도 중요하지 않나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발전은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파괴 후에 얻는 이익은 진정한 발전이 아닙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마지막으로 장항습지에 갔어요. 노을이 지는 습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노랑부리백로들이 평화롭게 먹이를 찾고 있었어요. 지켜낼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당신들의 집을 꼭 지켜낼 거예요. 기자회견 이후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어요. 먼저 한국환경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벨로치 박사님의 발표를 보고 긴급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유네스코 본부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한강 하구 지역의 세계자연유산 잠재 가치를 인정하며 보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가장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제 발표 영상이 한국 인터넷에서 퍼지면서 수십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일주일 후 조세판의 개발 계획에 치명타가 가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장항습지를 국가습 지보호 지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김지수 PD가 흥분해서 연락해왔어요. 박사님, 조세판이 철수를 선언했어요. 투자자들이 모두 발을 빼버렸다고 해요. 정말인가요? 네. 국제적 관심이 워낙 커지니까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없게 된 거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의 가치를 알아야 했어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장항습지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환경부 장관님과 함께였어요. 벨로치 박사님 덕분에 이 소중한 자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박태윤 박사님과 김지수 PD,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장관님이 발표했어요. 앞으로 이곳을 국제생태교육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전 세계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와서 배울 수 있도록요. 정말 기뻤어요. 파괴가 아닌 교육으로, 개발이 아닌 보전으로 이곳이 활용되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박태윤 박사님과 마지막 산책을 했어요. 노을이 지는 습지에서 노랑부리백로들이 여전히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30년 동안 이곳을 지켜오면서 가끔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박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번 여행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여기 두고 가고 싶어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가 쓴 글이 있었어요. 도시의 가장자리에 생명의 중심이 숨쉰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 한강 하구에서 노랑부리백로는 여전히 노래하고 저어새는 우아하게 춤춘다. 이곳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진정한 발전은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다. 박 박사님이 수첩을 받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수첩은 습지 교육센터에 보관하겠어요. 후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3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서 로마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 끝자락에는 제가 사랑하게 된 장항습지가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한국에서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일을 세계에 전하겠다고. 6개월 후, 저의 논문 도시 근교의 원시 생태계 한강 하구 모델이 국제 학술지에 실렸어요. 논문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년 후, 한강 하구는 정식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에 등재됐어요. 전 세계에서 연구자들과 학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 그곳에서 노랑부리백로들이 여전히 노래하고 있어요. 저어새들이 우아하게 춤추고 있고요. 족제비 가족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개발이 아닌 보전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 더 큰 발전입니다. 한강 하구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진리였어요. 로마의 제 연구실에는 지금도 장항습지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노랑부리백로가 달빛 아래에서 먹이를 찾는 모습입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연의 승리가 얼마나 조용하고 아름다운지를. 그리고 그 승리를 지켜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어쩌면 언젠가 다시 그곳에 갈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노랑부리백로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노래하고 있기를 바라며.